그 다음에 이제 20페이지 보면 개념이라고 나오죠. 개념. 개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런 추상적인 단어의 뜻, 의미에 대해서 출제가 됩니다. 근데 출제되는데 그냥 개념이라고 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 말을 이제 풀어서 보기로 제시가 되거나 문제의 글의 표현이 되겠죠.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가 선택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배운 게 개념 있고 또 앞에 뭐 변수 있고 뭐 이런 단어들, 뜻이 있잖아요. 단어의 키워드들. 그러면 뭐라고 쭉 설명해 놓은 다음에 이게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. 1번 개념, 2번 변수 뭐 이렇게 나열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러면 여러분들이 읽고도 그 자리에서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렇게 한번 쭉 내용을 학습하게 되면 그냥 보더라도 아 이건 개념이구나, 이건 변수구나, 또 이건 다른 개념이구나 구분을 명확하게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여기도 보겠습니다. 키워드 위주로 볼게요. 첫 번째 줄 관찰된 현상을 일단 관찰을 해야 돼요. 뭐를? 현상을. 우리는 사회과학이기 때문에 감각기관을 통해서 관찰을 하게 됩니다. 관찰을 하게 되면 그거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서 촉각 뭐 다 느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거를 어떻게 한다?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. 근데 표현하는데 그냥 나만 알아보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. 근데 여기서 표현을 하는데 뭘로 표현하냐? 용어로 표현을 합니다.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나와요. 추상적 용어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. 이게 뒤에 가면 이제 개념의 한계점으로도 지적이 되는데 추상적 용어로 표현을 하게 돼요. 이 추상적이라는 말이 들어갔다는 게 장단점을 가집니다. 자, 장단점에서 추상의 장단점. 우리가 추상이라는 말을 미술에서 많이 듣잖아요. 추상화라고 얘기하죠. 뭐 대표적인 유명한 제가 미술에는 별로 이렇게 지식이 풍부하지 않아서 그런 추상화라는 거 유명한 사람들 거를 보면 어떻죠? 느낌이? 그쵸? 네, 난해합니다. 저거 나도 그려서 저 정도면은 내가 집에서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동생이 발로 그냥 끄적여도 저런 느낌이 날 것 같은데 저게 어떻게 유명한 화가의 엄청난 액수를 자랑하는 그림이 될까라는 게 있잖아요. 그게 장점이 될 수도 있는 거죠. 추상화. 그 사람이 느낀 그대로 표현을 한 겁니다. 추상적으로. 다른 사람이 느끼기에 제한적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것의 뭔가 느낌을 구체적으로 설명받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난해하다라고 느끼게 되죠. 하지만 반대로 그걸 표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? 제한이 덜 합니다. 내가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낀 거를 내 머릿속으로 이해해가지고 표현한 거예요. 그 사람의 나름대로의 느낌을. 그렇죠? 네. 그래서 그게 추상의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럼 그거를 우리는 미술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뒷부분에 당연히 보완을 해야 되겠죠.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추상이라는 것이 개념에 들어간다. 그러니까 추상적인 용어를 통해서 우리가 표현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. 근데 이제 조금 더 뒤에 이제 설명을 하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유는 세 번째 줄 가운데 부분 밑줄 긋겠습니다. 어떤 현상이나 사상을 체계적으로 인지를 해야 돼요. 인지를 한 다음에 이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일단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필요해요. 그래서 개념의 의의에 동그라미 2번을 밑줄 그어보겠습니다.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. 개념적 정의를 통해서 일단 1차적으로 정제가 됩니다. 한번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. 근데 우리는 개념적 정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념적 정의를 넘어서서 물론 이것도 합니다. 개념적 정의를 하는데 이 앞에를 바꿔서 지난 시간에 얘기가 나왔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갑니다. 우리가 조사 및 연구에서는 결국 마지막에 분석해서 결과와 결론을 내려면 그 앞 단계에 뭐를 해야 되냐면 측정을 해야 돼요. 계량을 해야 됩니다. 어떤 형태든지. 예를 들어서 객관식 문항으로 설문지를 조사했다. 1번부터 5번까지 답을 한 걸 물어보거나 아니면 뭐 이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직접 가서 대면으로 인터뷰를 하거나 아니면 주관식 형태로 자기 생각을 적어달라고 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다 데이터를 측정을 하는 거죠. 그러기 위해서는 이 단계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. 여기서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들, 그런 개념을 쭉 포괄한다는 거에서 개념적 정의를 내리고
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상적으로, 그러니까 굉장히 큰 틀에서 만들어낼 수 있겠죠. 제한을 좀 덜 받은 상태에서. 그럼 그것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겠죠. 뭘 위해서? 측정을 위해서. 그럼 반대로 개념적 정의는 측정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서로 약간 대치되는 개념이다. 서로 또 상호 보완을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조작적 정의를 거치면서 측정된다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밑줄을 긋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는 개념의 조건이 하나, 둘, 셋, 넷, 5가지 정도 또 정리가 돼서 나옵니다. 이것도 좌측에 있는 키워드와 우측에 있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잘 매치해서 이해만 하시면 돼요. 암기할 필요는 없습니다. 그래서 보면 첫 번째, 한정성, 명확성입니다. 범위를 명확하게 정해서 이 개념이 이 현상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표현을 해주면 됩니다. 현상의 특징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.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일성. 똑같은 현상을 똑같이 관찰했다라고 한다면 같은 의미로 표현을 해야지. 만약에 오늘 관찰한 것과 내일 관찰한 현상이 동일한 것인데 내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서 다른 개념으로 표현한다?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타인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것은 방지한다라는 의미에서 통일성이 들어가겠고요. 그 다음에 적정한 범위. 이거는 앞부분에 우리가 나왔던 물리적 자원의 한계에 해당이 되겠죠. 이 두 가지죠.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게 시간하고 그리고 돈이 되겠죠. 이걸 우리가 실제 수행한다면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것처럼 적정한 범위. 너무 넓으면 측정이 곤란하고 너무 작으면 측정하기는 편하지만 분석했을 때 큰 의미가 없죠. 일반화가 불가능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적정한 범위를 내 현실적인 수준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. 그거를 개념에서부터 잘 정의를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체계적 의미는 이론과 명제에 있어서 연결이 되게 구체화되어야 된다.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가설을 세우고, 가설이라는 것은 명제라는 그 틀 안에 들어가서 참과 거짓을 밝히는 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 역시도 필요한 조건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